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포샤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여기 이제 세미나 할 수 있게 연결시켜주신 박주영님 그리고 세미나 준비해주신 이동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그 내용은 일단 이제 좀 운영체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성능 분석 최적화 내용인데 저희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이 조금 어떻게 보면 특이할 수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뭐 아포샤라고도 읽으시고 어포샤라도 읽으시고 뭐 에포사라고도 하셔서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랑 OS 그다음 하드웨어 이제 좀 이렇게 글자를 따와가지고 만든 이제 합성어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작년에 이제 저희 에포샤 창업을 해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원래 있었는데 석사 때는 제가 클라우드랑 이제 뭐 가상화 쪽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올라와서는 데이터베이스랑 뭐 스토리지 쪽 연구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좋은 내 논문을 많이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뭐 최근에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쪽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미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은 도대체 운영체제 OS 수준에서 왜 분석을 하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뒤쪽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미 쓰고 계시니까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주 예전에는 이제 뭐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SQL 같은 게 사실은 거의 메인스트림 DB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용 제품들이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dbengine.com이라고 일종의 뭔가 인기도, 사용률 정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픈소스가 이제 사용 제품 전체의 이제 사용률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역전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오픈소스 안에서 뭐가 많이 쓰고 있는지 좀 보면은 근데 약간 물음표가 있으실 수 있는 게 MySQL이 없는데 MySQL이 사실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좀 많이 높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저희가 일단 뺐는데 MySQL 제일 많이 쓰시고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몽고DB랑 PostgreSQL이 이게 글로벌 트렌드니까 국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굉장히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그 중에서 이제 몽고DB는 좀 신생 DB이긴 한데 굉장히 성장률이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사용률이 높아져서 저것도 결국에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니콘에서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은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OS 그러니까 운영 체제라고 하는 놈들이 굉장히 라이트웨이트 그러니까 가벼웠었잖아요. 기능이 거의 없고 되게 그냥 최소한의 그런 역할만 했기 때문에 뭐 이제 81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 이제 나온 논문을 보면 좀 OS에서 뭐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정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OS 레벨에서 지원하는 기술들이 부족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러니까 시스템 OS를 이제 안 거치게 하려고 파일 시스템도 안 쓰고 그냥 이제 로우 디바이스로 디스크를 열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일종의 내부의 파일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좀 변했냐면 이게 아마 리눅스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리눅스를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요즘에 이제 IT 자이언트들이 많이 쓰니까 굉장히 빨리 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M 어드바이저나 F 어드바이저, 뭐 아이오나이스 같이 좀 유저 레벨에서 어떤 힌트 같은 걸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 뭐 F 알로케이터나 F 데이터 싱크 파일 렌지처럼 좀 뭐 스토리지 I/O 때 좀 파인 그레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많이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이제 OSD가 발표된 논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분석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오라클도 자신들의 이제 메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는 더 이상 이제 로우 디바이스를 오픈하는 걸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OS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로 좀 잘 해보자는 방향으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밑에 결국에는 이제 OS의 역할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서버가 돌면서 뭐 CPU가 됐던 뭐 디스크가 됐던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됐던 메모리가 됐던 어떤 자원 할당에 대한 요청을 하면 하드웨어 쪽에 이제 뭔가 스케줄링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관리를 직접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OS 쪽에서 뭔가 최적화를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좀 더 뭔가 와닿게 할 수 있게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것도 있고 알려진 얘기들도 있고 MySQL 얘기를 좀 하면 수압 인세니티라고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마 초반 뉴마 아키텍처가 이제 좀 핫하기 시작해진 그 초반에 멀티 소켓 구조로 넘어가면서 그 코어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냥 메모리를 유니폼하게 쓰게 되면은 뭔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중간에 이제 메모리 버스나 이런 쪽에서 바틀리에 걸리다 보니까 노드별로 이제 메모리를 분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CPU 제로는 거기에 달려있는 그 스퀘어 달려있는 메모리에 로컬 액세스를 하고, 로컬 액세스는 빠르지만 이제 리모트 액세스 자체가 CPU 1에 달려있는 메모리 쪽에 메모리 접근하면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뭐 이런 뉴마 아키텍처로 가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CPU 제로에서 만약에 CPU 제로의 어떤 코어에서 스레드가 돌게 되면서 메모리를 터치를 하면은 CPU 제로에 있는 이 메모리 노드에 메모리가 할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MySQL을 쓰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봤냐면, 메모리는 사실 64GB인데 지금 저기 상태에서 보면 프리 메모리가 있는 상태잖아요, 끝에. 근데 뭔가 수압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가 분명히 비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런 식으로 유니폼하게 이게 메모리가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메모리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게 시스템에서 그럼 저런 식으로 할당을 하고 있고 뭔가 문제인지 좀 분석할 수 있었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OS에서 이미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뉴마 시트를 써서 인터리빙 하게 하면은 근본적인 솔루션은 아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일단은 해결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MySQL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좀 이제 유저 레벨에서 해결을 하긴 했는데, 좀 더 잘 해결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OS 레벨 지식이 있었다면 좀 더 바로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하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 쪽 이제 리드어헤드 쪽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리드어헤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시퀀셜하게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지 블락에 접근을 하면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읽어 놓는 거죠. 어차피 이걸 읽어 드릴 거니까 미리 읽어 놔서 나중에 이제 저 끝에 보이시는 게 위쪽이 이제 CPU를 쓰는 거고 밑쪽이 이제 디스크 리소스를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리 다 읽어 놓게 되면은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IO 스토리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요청을 했을 때 실제 이미 메모리에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유용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몽고DB만의 얘기는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워크로드가 보통 랜덤 액세스를 많이 하는 패턴이잖아요. 시퀀셜 액세스를 한다기보다 데이터를 읽을 때. 그래서 리더헤드를 아예 꺼버리라고 저기 오피셜 다큐멘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안 읽을 건데 미리 OS가 마음대로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낭비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디폴트가 그냥 리더헤드가 디폴트 설정인 거고, 리더헤드 제로가 이제 리더헤드를 껐을 때 처리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본 건데요. 보시면은 처리량이 오히려 4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둔 게 훨씬 나은 상황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몽고DB 아니 뭐 다른 DB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시스템에서 보는 블락 사이즈랑 보다 더 크게 읽잖아요. 뭐 32kB로 읽던가 16kB로 읽던가 더 크게 읽는데, 실제로 이게 리드를 32kB로 하면은 이 32kB 전체를 디스크에 요청한 다음에 한 번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4kB씩 쪼개서, 그러니까 리더헤드를 끄면요. 리더헤드를 끄게 되면 4kB씩 읽고 기다리고 하니까 8번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디스크에서 이렇게 에크가 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처리량이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면은 사실 좀 더 똑똑하게 사실 할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내부에서 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위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끄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PostgreSQL 얘기인데요. MySQL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이제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동시에 이제 리드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기본적으로 해주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원본 블락에다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새로운 블락을 할당받아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가비지들이 쭉 쌓이겠죠. 뭔가 인밸리드 된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일종의 가비지 컬렉션을 해줘야 되는데, 포스트그레스에서는 이거를 베큐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베큐움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CPU 사이클 더 쓰게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어서, 이거를 매뉴얼로 베큐움 커맨드를 날릴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오토 베큐이라는 데몬이 있어서 자동으로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일정 청소를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비지 컬렉션이랑 결국에 뭔가를 그 쓸데없는 데이터를 만약 메모리 없으면 읽어서 그거를 다시 새로 쓰고 지우고 하니까 리소스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디스크 IO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 디폴트 설정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해놨어요. 이거를 되게 천천히 진행되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 좀 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게 해주면, 지금 이 실험이 그 실험인데, 디폴트는 그냥 기본 포스트그레스QL 설정이고, 어그레시브 설정은 좀 그런 스로틀링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게 되면 최대 이제 처리량이 보시면은 40%가량 향상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뭐 설정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실버 블렛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애초에 설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 디폴트를. 이거 방금은 사실 수루풋이었으니까 높은 게 좋은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응답 지연이니까 낮은 값이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뒤쪽에 초반에는 오히려 조금 더 낮게 안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뒤쪽에 보면은 한 2.5초 정도 갑자기 이제 스파이크가 생기는 게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스탯을 봐서 보니까 저때 갑자기 그 오토 베큐 데몬이 뭐 400MB씩 리드라이트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보니까 디폴트 설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시스템 OS에서 저 오토 베큐 데몬이 도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도는 걸 보장을 해주면서도 뭔가 이제 포그라운드 태스크들 있잖아요. 뭐 쿼리를 날리신다든가, 뭐 업데이트랑 딜리트라는 뭐 이런 것들이랑 최대한 충돌이 안 나게 잘 컨트롤 해주면,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레이턴시가 나오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그레시브 설정에 저희가 개발한 이제 엔진을 적용했을 때 성능인 거고요. 그래서 뭐 최대 0.1초 안으로 모든 이제 레이턴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지원을 잘 해주면 윗레벨에서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했던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사례를 너무 많이 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일레스티서치도 아마 쓰실 것 같은데, 일레스티서치에 보면 사실 다 비슷비슷한데 로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경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원본에 뭐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로그로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플러시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인메모리 버퍼에 이제 실제 데이터 변경문이 쌓여 있고, 로그에는 이제 그 변경된 뭐 일종의 로그 레코드 같은 것만 쌓아놨다가 인메모리 버퍼에서 디스크 쪽으로 다 플러시를 하면은, 그때 이제 로그를 다 이제 끝났으니까 로그를 이제 날려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중간쯤에 만약에 시스템이 뭔가 크래시가 나면 인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는데, 어쨌든 로그는 저기 지금 그림이 좀 애매한데, 인메모리 버퍼는 메모리고 트랜스로그는 이제 디스크,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설정은 이렇게 리퀘스트마다 이걸 로깅을 하게 돼 있으니까, 로깅을 하고 fsync, 그러니까 디스크까지 안전하게 써진 다음에 리턴이 하게 되는 게 디폴트 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asynch로 한 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를 좀 손실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냥 이제 그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로그 플러시를 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디스크에 이제 로그가 들어가는 거 기다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뭐 사실 처리량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실제로 한 4.5배 정도, 저희 테스트 했을 때는 4.5배 정도 좋아지고. 근데 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뭐냐면, 디폴트는 이제 어떤 순간에 전원이 나가거나 하더라도 데이터는 항상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에이싱크로 하면은 이제 기본 설정에서 한 5초 정도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그걸 또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로깅을 하면 성능이 완전히 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로그라는 파일 이름으로 이제 얘네가 그 일레스서치를 쓰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인덱싱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변경문에 대해서 라이트를 하고, 트랜스로그에 이제 뒤쪽에다가 어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data 싱크를 하는데, 사실 fdata 싱크가 뭐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뭐 A 타임이나 그러니까 액세스 타임이나 모디피케이션 타임 같은 것만 건드렸으면 실제로 데이터만 플러시를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랜스로그의 뒤에 어펜드가 되면서 파일 사이즈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블락이 할당이 되다 보니까 메타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fdata 싱크를 하면은 로그 레코드를 당연히 디스크에 들어가야 되지만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까지 안전하게 저장되는 것까지 기다려야 돼서 총 2번의 싱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자기들의 로그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또 있더라고요. translog.ckp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작은 양의 뭐 예를 들어서 밸리드한 로그 레코드가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제가 아주 100%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이것까지 싱크가 끝나야지 그 유저한테 이제 리스판스가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싱크가 3번의 싱크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성능이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저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파일을 저희가 이제 좀 파일럿 솔루션을 만들어 본 게 트랜스로그라는 파일을 좀 미리 이제 실제로 블락을 다 할당을 해놨어요. OS에서 블락을 할당해놓고 이제 라이트를 하고 F 데이터 싱크를 하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뭔가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메이저 메타데이터 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청한 유저 레벨 데이터만 싱크하고 끝나게 되니까 한 번에 싱크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2배 정도 처리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러면 저 뒤에 거는 그러니까 이 2번의 싱크는 한 번으로 줄일 수 없는 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앞에 결국에 이 뒤에 그 로그 메타데이터가 밸리드한 포지션이 어딘지 만약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싱크 둘 사이에는 오더링만 순서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싱크를 했을 때 실제 트랜스로그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것만 안전하게 저장되고 뒤에 걸 하고 있는데 만약에 크래시가 나면은 어차피 가장 최근에 저장된 데이터는 아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쓰기 때문에 일렉서치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개를 한꺼번에 내리되 오더링만 문제 없게 해서 한 번의 싱크로만 가능하게 저희가 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기본 디폴트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는 굉장히 에이싱크 성능이 굉장히 가까워졌죠. 하지만 저희 일단 지금 에이싱크로 동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은 안 되면서도 성능은 이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왜 도대체 OS에서 잘 해주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한테 좀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뭐 리눅스, 그러니까 OS 안에 있길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가지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저장 장치, 그러니까 스토리지 IO 스택 쪽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나 이제 또 CPU 스케줄링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실 이제 되게 서버 일반적인 구조죠. 사실 데이터베이스 꼭 라기보다 서버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일반적인 구조인데 보통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나 유저가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주는 이제 스레드나 프로세스들이 보통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가 사실은 그 성능이겠죠. 외부에서 보이는 성능이고. 근데 이제 저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스레드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잡다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뒤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크포인트 스레드나 로그 라이트나 뭐 이빅션 워커나 뭐 이런 굉장히 뭐 레플리케이션 워커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일하는 그 스레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보면은 그럼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실험은 몽고DB를 이제 YCSB 워크로드 A가 리드 업데이트 50대 50으로 이제 돌린 건데 그 그래프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스루풋이 얼마나 이제 변동이 있는지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건 그냥 디폴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EXT4에 CFQ, 그러니까 IO 스케줄 CFQ를 했을 때 이게 주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루풋 드롭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체크포인트 태스크가 이제 주기적으로 돌게 돼 있는데 몽고DB에서 디폴트로 그게 이제 영향을 줘서 성능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태스크라는 게 있으면 사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IO 나이스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중요한 애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찍어줘서 얘는 뭐 천천히 진행을 시켜줘 라는 걸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똑같이 그 CFK 보면은 아이들 클래스라는 그 프라이어리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클래스는 디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있을 때만 얘한테 할당을 해주니까 사실은 그 말이 맞다면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별로가 아니고 그냥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사실 그걸 해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실 이제 스토리지 IO 스택을 보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개 그 안에 내부에 레이어가 그러니까 이제 OS 안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뭐 페이지 캐시라고 보면 캐싱 레이어 쪽에서는 일종의 그 뭐 라이트 스로틀링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 뭔가 변경된 데이터만 너무 많이 차 있으면은 이게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냥 이게 클린한 페이지는 그냥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캐시 중에, 그러니까 버퍼 캐시 중에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블락이 수정된 애들은 이거를 디스크에 쓰고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연이 돼서 이런 거를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에서 뭐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라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페이지 캐시를 다 더티를 시켰는데 로그 라이트를 하면서 한번 그냥 뭐 8K 이렇게 딱 건드렸는데 그때 재수 없으면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구분을 안 하니까 캐싱 레이어에서. 그 다음에 뭐 운 좋게 어떻게 잘 통과해서 내려왔더라도 그 이제 결국에는 블락 레이어에 IO 스케줄러 큐가 있는데 이제 큐 사이즈 사실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드미션 컨트롤을 하는데 그게 당연하게도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구분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백그라운드에서 IO가 막 쏟아져 내려와서 저걸 채워버리면 중요한 애들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IO 스케줄러에 들어오더라도 또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뭘 스케줄을 먼저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디바이스로의 커맨드로 넘겨도 디바이스 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큐 사이즈가 하드웨어적인 이슈로 제한이 있어서 거기서도 또 일종의 어드미션 컨트롤이 돼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들어와도 또 디바이스 펌웨어가 또 마음대로 또 스케줄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저렇게 이제 레이어링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요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 CPU 스케줄링에서 프라이어리티 인버전 배우잖아요, 학부 때. 그거랑 사실 똑같은 게 스토리지 IO 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락을 예로 들면은 만약에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무슨 어떤 락을 잡고 있어요. 락을 잡고 어떤 자기가 쐈던 안 쐈던 IO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포그라운드 태스크가 그 락을 잡으려고 하면 간접적으로 기다려야 되게 되는 상태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컨디션 베리어블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컨디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좀 더 복잡해지는 이슈는 뭐냐면 이게 이제 커널 안에서만 이런 게 OS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유저 레벨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피스레드, 뮤텍스니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또 커널에서는 그냥 일종의 유저 레벨 베리어블로 보이거든요. 그냥 메모리 변수여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런 것까지 똑같은 이제 프라이어리티 인버전이 발생을 하는데 저것도 시스템 내부에서 좀 알기가 힘들죠, 사실 저거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프라이어리티 인버전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스레드 태스크들만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출발한 IO,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거죠. IO 스택 어딘가에 날아가고 있는데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O에 대해서 직접 얘를 포그라운드 태스크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는 뭐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의 컨시스턴시나 듀러빌리티 이슈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했었던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레이어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전체 레이어에서 좀 이거를 분리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좀 이렇게 페널티를 줬다기보다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큐 사이즈가 제한이 있으면 큐를 두 개로 분리시켜 준 거죠. 원래 128 사이즈였으면 64씩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해서 안 중요한 게 한꺼번에 떨어지더라도 자기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기본적으로 만들었고, 그 밑에 레이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 아까 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스펙상에는 프라이어리티를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SATA, SAS, 뭐 MVMe도 다 있는데 구현을 그러니까 그 커머셜 프로덕트 중에 구현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밑에 이제 컨제스션을 좀 봐서 내려가는 그 커맨드 개수를 좀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그 프라이어리티 이너리턴스를 IO 쪽에 똑같이 구현한 거고,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만약에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락을 잡고 있는데 결국에는 포그라운드 태스크가 걔를 기다리고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거기서 락을 잡은 상태에서 IO를 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락이라는 건 스핀 락 같은 건 아니고요. 이게 IO를 유발하는 애들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블락킹 락을 잡거든요. 뮤텍스라던가. 스핀 락을 핸들링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너리턴스를 했다가 이제 다 완료가 돼서 락을 획득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해제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컨디션 베리어블에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자세하게 궁금하시면은 저기 논문, HC 논문이랑 프레스 논문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방금 했던 방식은 이미 뭔가 문제가 다 벌어지고 났을 때 인헤리턴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내부에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리미티브를 다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뮤텍스, 리드라이트 세마포 심지어 유저 레벨 쪽에 이제 뚫려있는 시스템 5 세마포나 퓨텍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피스레드 뮤텍스가 쓰는 퓨텍스도 고쳐야 되고 뭐 너무 많이 건드려야 돼가지고 실제로 좀 프랙티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버전 2 어디서 바꿨냐면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잘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이거를 수습하지 말고 사실 아까 나왔던 뭐 프라이어티 인버전이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이슈가 사실 라이트랑 쓰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라이트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에 이제 버퍼링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또 자기 내부의 이제 스트럭처를 좀 컨시스턴시를 맞추려고 저널링 같은 걸 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스레드가 요청을 해도 하나로 뭐 합쳐버린다든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론트엔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쪽에서 일종의 라이트를 컨트롤을 좀 한 거예요. 라이트로 오는 라이트들을 좀 뭐 쪼개서 내려보내기도 하고 왜냐면 이 덩어리로 내려오면 그게 파일 시스템에 요청이 되면 파일 시스템에 락 같은 걸 잡거든요. 저널 락 같은 걸. 그러면 다른 애가 들어왔을 때 그걸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저희 그 위에서 이제 좀 제어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싱되는 쪽의 효율성도 좀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캐시 위쪽에서 결국에는 있는 거니까 저 레이어가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론트엔드 파일 시스템은 그냥 아무 파일 시스템이랑도 사실 붙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긴 한데 실제로 파일을 들고 있는 애들은 아니고요. 그냥 래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결국엔 이제 모듈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다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O 스케줄러는 원래 이제 뭐 잘 떨어져서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애니까 저희가 IO 스케줄러 하나 만들어서 이제 중요한 거랑 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스케줄링 잘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저희가 V12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엔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전에 연구할 때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엔진도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뭐 이런 거 찍어주는 인터페이스를 뚫어줬었기 때문에 수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방향을 바꾼 게 저희가 이제 각 DB별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각 DB별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후킹을 해서 뽑아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랑 붙으면 이제 몽고DB용 일종의 엔진이 되는 거고 V12 엔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엔진을 적용해서 실험을 이제 다시 해보면은 그 지금 회색으로 나오는 게 그냥 리눅스 디폴트 설정이고요. ext4에 cfq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그 몽고DB 사이트 들어가면은 뭐 파일 시스템은 XFS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죠? IO 스케줄러는 뭐 노업이나 데드라인을 바꾸고 트랜스페런트 휴지 페이지 끄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적용했을 때 이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라인이 저희 이제 자체 이제 엔진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고요. 지금 이게 그 레이턴시니까 낮고 안정적인 값이 제일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초 정도 튀니까 거의 뭐 사용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몽고DB 쪽에서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렇게 써서 무조건 XFS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저거인 것 같고요. 그럼 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뭐 문제가 없냐라고 봤을 때 좀 이제 그 바꿨어요. 이게 리밋을 바꿔서 좀 2.5초로 낮춰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도 뭐 2.2초에서 뭐 2초씩 1초씩 이렇게 한 번씩 튀는 문제가 여전히 생기는 거고요. 근데 저희 걸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저희가 컨트롤을 잘 해줘서 0.1초 정도 안에 모든 이제 그 응답이 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 이제 레이턴시고 동일한 실험에서 저희 스루풋을 다시 그린 건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그냥 리눅스 디폴트 대비는 한 그래도 30% 정도 올라가니까 좋아지긴 하는데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 대비해서는 조금 낮고 거의 그냥 비슷한 수준인 거잖아요. 딱히 메리트가 없어서 이게 뭔가 어떤 게 문제인지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커널에 보면 그러니까 OS에 보면은 그러니까 리눅스에 보면 레이턴시 탑이라는 그런 그 빌트인 일종의 뭐죠? 그 프로파일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이턴시 탑이 해주는 거는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유저 레벨 그러니까 위쪽 애플리케이션 말고 시스템 내부에서 어디서 얘가 블락이 돼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여주는 애인데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몇 번 저쪽에서 이제 저 콜스테이가 몇 번 블락됐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얼마나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인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다음에 제일 끝에가 이제 최대 얼마나 튀었는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맨 위에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머신이 밖에 네트워크 통해서 밖에 있으니까 저희 네트워크 레이턴시여서 저거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저희 일단 관심사는 아니었고 그 다음 거 지금 정렬을 해놓은 거거든요. 토탈 웨이트 타임으로. 다음 거를 보면은 JWD2 로그 웨이트 커밋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그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플러싱하는 거를 기다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그 빨간색 쳐놓은 거는 실제로 이제 유저가 요청한 데이터를 플러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유저 레벨 데이터를 플러시하는 것보다 파일 시스템 전원을 플러시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 거죠. 이 큰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일레스틱 서치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해결을 한 건데, 좀 몽고DB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얘네는 이제 파일을 그냥 오픈만 해놓고 어펜드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애플로케이트를 써서 일종의 껍데기 파일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껍데기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뭔가 파일을 접근했을 때 디스크 스페이스가 없는 문제는 안 생기는 거죠. 최소한 그거를 리저브 해놓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밸리드 파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특정 부분에 라이트를 하면은 파일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원래는 실제 밸리드 데이터가 없었다가 이게 실제 유저 데이터가 써졌으니까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됐다는 그 상태 플래그를 메타데이터를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시큐리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애플로케이트만 해놓고 읽어버리면 뭔가 예전에 있던 데이터가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엔 또 저널링이 발생을 하죠. 아까 그 레이턴시 탑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냥 로그 레코드만 플러시가 끝나는 게 아니고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까지 완전히 저장이 돼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라이브러리 쪽이랑 이제 프론트엔드 파일 시스템에 이런 이제 로그 쪽 문제를 해결하는 거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로그 레코드만 플러시를 하고 리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노란색이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이 추가로 적용된 그래프인데 처리량이 이제 37에서 72%까지 향상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쪽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태까지 좀 데이터 사이즈가 좀 작은 걸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메모리 핏되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걸 데이터를 좀 이제 한 5배 정도 키워서 실험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몽고DB 그 내부에 인터널 캐시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프레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계속 그 클리닝 시키면서 비워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생기게 되면서 또 다른 이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야 원래 이제 그냥 엉망인 애니까 계속 그냥 엉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 것도 이제 한 1초가량 갑자기 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문제가 뭔지 좀 보니까 똑같이 레이턴시 스탑을 돌려가지고 워크로 돌리는 동안 돌려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트워크 쪽은 이제 두 번째 SK 웨이트 데이터가 네트워크이고 첫 번째로 나온 게 그 퓨텍스는 아까 말씀드린 필스레드 뮤텍스나 뭐 이런 것들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저 레벨에서 뭔가 그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저희 관심 있는 거를 보면 저 ext4 file write iter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 안에 보면은 저게 인라인 함수나 뭐 스태틱 함수는 가끔씩 이게 끝까지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저게 뭐냐 뮤텍스 락이거든요. 아이노드 뮤텍스를 잡는 부분에서 계속 지금 걸리고 있어서 결국엔 저런 이제 성능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문제 상황을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위에서는 예를 들어 다큐먼트 레벨 컨커런시 컨트롤을 해서 굉장히 파인그레인하게 라이트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그 파일 시스템 안에서는 파일마다 일종의 락 같은 게 있거든요. 왜 있냐면은 한 파일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얘가 새로운 블락을 할당받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아까처럼 뭐 이니셜라이즈, 어니셜라이즈 때는 뭐 이런 것들도 건드릴 수 있어서 동시에 접근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락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레드가 6개가 있는데 각 2개의 파일에 3개씩 요청을 했는데 하나씩만 한순간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이제 50개가 되면 49개가 기다리게 되는 거고, 하나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이 안에 이게 빨리 끝나면 또 조금 난데, 이 안에서도 뭐 저널링도 건드리고 블락 얼로케이션도 받고 막 하니까 이게 보통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한 번씩 튀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일종의 레인지 락 같은 거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레인지별로 락을 잡고서도 문제가 안 생기게 이제 구현을 해서
또 없는 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적용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은 옵셋에 접근을 해서 라이트를 하면은 그거는 레인지락으로 막히는 거고 서로 다른 옵셋이면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을 구현을 해서 실험을 한 건데 이제 보면은 0.13초 정도니까 이제 굉장히 원래 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다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스토리지 IO 스택 얘기였고요. CPU 스케줄링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저희도 CPU 스케줄링 원래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바틀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조건 디스크가 바틀렉이었는데 뭐 이렇게 하나씩 해결되니까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서 저희도 들여다본 거고요. 그 지금 리눅스에서 뭐 당연히 요즘 다 멀티코어 환경이잖아요. 멀티코어에서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드 밸런싱이 총 한 4가지 정도 상황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스레드가 뭐 네트워크 IO를 하든 블락 IO를 하든 아니면 새로 정말 크리에이션이 돼서 깨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처음에 얘를 어디로 보낼지 프리 로드 밸런싱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전체 이제 글로벌 로드가 잘 맞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서 다른 애는 놀고 있는데 잘 안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게 지금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큐로 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사실 없거든요. 로드 밸런싱을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코어가 뭐 100개여도 큐가 하나여서 모든 태스크가 다 거기에 들어와 있고 스케줄러가 하나씩 그냥 빼주게 되면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큐를 락을 계속 잡아야 되다 보니까 코어 수가 얼마큼 이상 늘어나면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으니까 지금 리눅스에서는 그 로컬 큐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마다 큐가 하나씩 있고 그 로컬리 스케줄링을 하다가 임밸런스가 생기면 로드 밸런서가 이제 깨어나서 이런 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매 주기마다 헤르츠 단위로 이제 뭔가 보던가 아니면 특정 주기마다 혹시 놀고 있는 코어가 있나 봐요. 아이들 코어가 있는지 봐서 자기 거를 이제 쫓아내. 내가 좀 많으면 다른 쪽으로 이제 쫓아내는 거죠. 태스크들. 그런 식으로 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인데 내가 이제 아이들 상태로 떨어지니까 내가 더 이상 로컬리 돌릴 수 있는 스레드가 없으면 혹시 바쁜 애가 있는지 다른 쪽으로 한번 봐요. 그래서 땡겨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로드 밸런싱 총 4가지 종류의 로드 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싱 할 때 이제 오버헤드를 좀 보면 뭐 이제 로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코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제 위에 거는 이제 CPU 사이클을 소모하니까 뭐 당연히 문제이긴 한데 심각하진 않은 수준인데 실제로 이제 이걸 옮겨야 된다 결정을 했을 때 옮기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이제 소스랑 데스티네이션 코어 쪽에 동시에 둘 다 락을 잡고 그 해당 스레드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DB 워크로드에서 왜 이게 더 문제가 되냐면 사실 DB 워크로드는 기본적으로 IO 바운드잖아요. 이게 네트워크 IO도 많이 하고 스토리지 IO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웨이크업해서 들어왔을 땐 프리 로드 밸런스가 한번 되고 근데 이때는 사실 사실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주기적으로 이제 아이들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트워크 IO로 기다리던 뭘 기다리던 간에 아이들한 상황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그 드레인 로드 밸런싱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이들한 코어가 나 이제 아이들 하니까 다른 쪽에서 끌어오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바쁜 애들은 또 혹시 다른 애 노는 애 없나 해서 또 찾아서 또 보내고 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핑퐁으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빈번하게.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 싱글 코어에서 그냥 돌렸으면 저 끝에 이제 네트워크 IO까지 하고 끝나게 되는 건데 쓸데없이 이제 그냥 노는 애가 아이들한 애가 있는 걸 찾아서 마이그레이션을 시키면 저 마이그레이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수 밀리세컨드가 걸리니까 조금만 더 돌면 어차피 IO하고 또 슬립할 거였는데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빈번하게 끼게 돼서 성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 그 CPU 스케줄러 쪽에서 좀 해결을 했고요.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좀 더 이제 똑똑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비교한 걸 보면 이제 초록색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CPU 스케줄 로드 밸런싱에서 문제를 좀 해결했을 때 성능이고요. 이게 한 뭐 1.4에서 40%에서 한 2.5배까지 좋아지니까 굉장히 많이 저희가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금까지는 이제 스탠드얼론 서버에서 어떤 이슈였는지 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사실 프로덕션에서는 보통 이제 분산시켜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플리케이션도 하고 샤딩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쓰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뭔가 라우터, 뭐 프로시 서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가 이제 그쪽에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퀘스트들이 필요한 노드들, 데이터 들고 있는 노드들의 서브 리퀘스트 형태로 퍼져서 그 전체가 리턴이 오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유저가 리스폰스를 받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 3일간의 뭐 트랜잭션 데이터를 뭐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요청을 해서 전체가 이제 리턴이 오면 이제 일종의 어그리게이터가 이제 합쳐서 최종 유저한테 보내주는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꼭 샤딩이 아니고 저쪽에 이제 만약에 레플리케이션이 돼 있고 이게 일종의 업데이트면 또 레플리카까지 다, 그러니까 복제된 서버까지 다 전달되는 것까지 다 싱크로너스하게 기다려야 돼가지고 뭐 비슷한, 그러니까 더 심각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좀 단순화해서 그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뭐 어떤 좀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일단은 저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DB 서버 4개인데 두 개에서는 그냥 캐시 히트가 나서 되게 빨리 리턴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에서는 캐시 안 되고 있어가지고 디스크에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또 하나에서는 뭔가 시스템이 지금 붐비는 상황이 아니어서 얘가 먼저 스케줄링이 잘 돼서 빨리 리턴이 돼서 응답이 빨리 갔는데, 이제 하나에서 만약에 저쪽에 뭔가 다른 리퀘스트들도 막 몰려왔는데 이게 지금 리퀘스트별로 구분이 안 되니까 순서가 꼬여가지고 뒤에 만약에 처리가 되면 저 이제 롱리스트 레이턴시 생기게 빨간색이 저로 길어지게 되는 건데, 한쪽이.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애들이 빨리 끝나도 하나라도 늦게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유저가 체감하는 성능은 그 롱리스트 레이턴시 바운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 서브 리퀘스트별로 실제로 얼마나 분산이 퍼져 있는지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간단히 보려고 실험했는데, 저희가 이때 이제 머신이 좀 없어가지고 피지컬 머신 2개에다가 VM 2개씩 띄워서 실험을 했고, 이 실험한 거는 1개에서 이제 100개까지 그 랜덤으로 숏 레인지 스캔 워크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턴시 갭을 이제 그 CDF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제일 Y축 쪽에 붙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제일 오래 걸린 거랑 빨리 끝난 거랑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굉장히 이제 테일이 긴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서브 리퀘스트 간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거는 이제 리퀘스트, 그러면은 그 최종 시스템 레벨까지 이게 어떤 부모 리퀘스트에서 퍼져서 날라온 서브 리퀘스트의 IO인지 아니면 뭐 리소스 사용인지 이런 거를 다 전파를 해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케줄링을 해주거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구현을 했고요. 이제 파일럿으로 간단히 해본 거는 일단 다 고쳐서 좀 해봤어요. 그래서 몽고 라우터에서 리퀘스트가 이제 들어오는 순서로 아이디를 정해줘서 그 리퀘스트가 발생시키는 서브 리퀘스트에 동일한 아이디를 다 붙여서 몽고DB 서버에 이제 날려주는 거죠. 몽고DB 서버에서는 그 서브 리퀘스트에서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커널 쪽에 이제 실제 자원, 리소스 뭐 IO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구조로 저희가 했고, 그러면 커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리퀘스트 아이디 순서대로 해서 갑자기 뭔가 누가 튀거나 이런 일을 최대한 없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레이턴시 갭 그래프를 다시 그린 건데, 코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저희가 만든 이제 파일럿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훨씬 이제 더 빠르게 수렴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레이턴시에 이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좀 보면, 이거는 이제 레이턴시 그래프니까 낮은 값이 좋은 값이고요. 사실 뭐 에버리지에선 지금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95, 99 그러니까 뒤로 좀 테일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좀 차이가 이제 성능 이제 개선이 보이기 시작해서 한 26에서 한 57% 정도 기존 이제 기법 대비 향상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리퀘스트 순서대로 뭐 이렇게 자원을 할당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유니폼하게 항상 뭐 이만한 사이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애는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애가 한 명 들어오면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이라고 그러는 앞쪽에 이제 다 쓰고 있으니까 뒤쪽 애들이 다 밀려버린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거를 이제 동적으로 그 리퀘스트 사이즈를 계속 트래킹을 하면 어느 애들이 좀 평균에 비해서 훨씬 큰 건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는 그 인터리빙을 해주는 거죠. 그냥 FIFO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FIFO LM, 그러니까 리미티드 멀티플렉싱을 구형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스토리지 I/O 쪽에만 지금 적용을 했는데 사실 CPU 쪽에서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스케줄링을 해줄 때 결국에는 여러 머신에 퍼져서 이게 서브 리퀘스트들이 도는데 그때 이제 이슈들을 좀 해결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좀 많이 뜯어 고쳤지만 그냥 또 아까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이제 안 고치는 방향에서 저희 엔진에 적용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든 거는 기본 이제 코어는 V12 엔진이고요. 그래서 성능이 아까 좋아지는 건 이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저희가 지금 다 모듈로 띄워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인서트를 모듈, 저희 프론트엔드 앞에서 인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는 그 파일 시스템이 있잖아요. ext4가 됐던 xfs가 됐던 뭐 다른 게 됐던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DB의 홈 디렉토리 쓰실 디렉토리 두 개를 이제 주시면은 그냥 랩핑 파일 시스템에 이제 마운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O 스케줄러도 이제 인서트해서 그 블락 디바이스에 이제 IO 스케줄러만 저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몽고DB를 예를 들어서 몽고DB 실행시킬 때 저희 라이브러리가 프리로딩 돼야지 이렇게 정보를 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D 프리로더를 써서 실행시키면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된 거고 성능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거는 이제 기본 저희 코어고요. 그래서 저거를 또 기본 저 자체를 이제 솔루션화해서 파는 것도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 또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쓰는 게 대세이다 보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API 서버 통해서 뭔가 자동화 DB 관리 운영하는 걸 자동화하는 서비스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아마존 AWS나 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 인프라가 있는 회사들, 뭐 네이버도 아마 그렇게 자체 인프라가 있는 회사들은 내부에 이제 뭐 오픈스택이나 이런 걸 올려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구축을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대시보드에서 뭐 아마존 AWS에 배포되어 있는 뭐 서버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그다음에 이제 내부 프라이빗에 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제 동시에 한 패널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강점으로 좀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뭐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지금 만든 걸 보시면 저희 이제 대시보드 들어와서 새로운 이제 지금 몽고DB만 지원이 되긴 하는데 새로운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 뭐 화면에 사실 저희가 프론트엔드 쪽 개발자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좀 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서 아직 좀 뭐라 해야 돼 유저 프렌들리 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음 주에 2분 정도 이제 조인 하셔서 하니까 더 이쪽에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사실 그 자동화 시키는 건 백엔드 쪽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프론트 쪽이 좀 연동이 다 못해서. 근데 이제 완성이 되면 액티브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 IP 어드레스랑 뭐 포트 넘버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몽고DB에 이제 접속을 해서 뭔가 이제 간단히 이제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뭐 컬렉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서트 하나 하고 들어있는지 보면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컬렉션 상태 보면 컬렉션 파인드 하면 잘 이제 찾아지는 거. 뭐 잘 동작하는 저희가 그냥 간단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서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페이지 폴트는 얼마나 났고 현재 컨커런트 컬렉션 개수는 얼마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 설명 못 드렸는데 뭐 스토리지는 얼마나 쓰고 있고 또 그리고 이건 이제 좀 그 DB 레벨 쪽 스탯들이고 시스템 레벨 쪽도 볼 수 있으면 CPU는 얼마나 썼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제가 다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제 대표로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몽고DB 레이턴시 탑 하셨을 때 네네네. ext4에서 이제 함수가 오래 걸렸다고 네네. 나왔는데 그 몽고DB 그 표준 문서 보면 XFS의 뭐 레이드 구성은 어떻게 해야 성능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ext4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ext4가 익숙해서 한 거고요. 사실 그리고 두 개 다 원래 보여드리려다가 안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 걸 쓰면 사실 원래는 ext4랑 XFS랑 차이가 많이 나죠, 성능이. 근데 저희 걸 쓰면 그냥 똑같아지거든요, 사실. 차이가 없어져요, 두 개가. 그래서 그냥 데이터 너무 그러니까 선이 많아져서 저희가 일단 뺀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그런 이슈들은 그 XFS 써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일 락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저널링 관련된 거, 또 XFS도 저널링, 그러니까 꼭 이게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뭔가 오더링을 인포스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컨시스턴시 때문에. 심지어는 BTRFS 같은 거 쓰면은 정말 아예 그냥 한 몇십 초 멈춰버리는 현상도 발생을 하니까 뭐 이건 파일 시스템 디펜던트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레이턴시 컨트롤 할 때 분산 환경에서요. 뭐 16년, 15년부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와서 다른 분이 해주신 건데 뭐 이레이저 코딩 같은 거 이용해서 이걸 코딩을 해가지고 넣어놓고 그걸 뭐 그쪽에 먼저 오면 더 빠른 레이턴시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기법도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거가 있다든지 뭐 어떤 아니요, 일단 없고요. 일단 없고 그거는 근데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복제본이 많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쿼럼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베일러빌리티 차원에서 이게 뭐 깨지면은 이걸로 복구한다는 개념으로 이레이저 코딩을 많이 썼다면 지금은 이제 뿌려놓고 얘가 빨리 안 오니까 그럼 이레이저 코딩 된 게 먼저 오면 이걸 되살려가지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좀 끝나고 더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대답 드릴 정도로 제가 그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곧 방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베이스 에저 서비스, 클라우드 DB 서비스 이런 거 이제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그 코다임 대표님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큰 데랑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쉽지 않으니까 일단 코다임 쪽도 결국에 데브옵스가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그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뭐 내일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뭐 페이스북 페이지랑 홈페이지 있으니까 한 번씩 와서 잘 하고 있는지 망했는지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